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내과에서 제일 좋아하는 혈액내과 시간입니다. 혈액내과 있잖아요. 보통 이제 많이 나와봤자 뭐 한 여섯 개, 일곱 개 그 정도 문제 나오는데요. 보통 한 세네 개 정도가 빈혈에서 나오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혈액응고나 아니면은 백혈병에서 한 개 아니면 두 개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임종평 보면은 애들이 막 혈액, 막 어려운 문제 막 나오니까, 무슨 뭐 혈액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 혈액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임종평에서는요, 막 백혈병 같은 데서 막 희한한 문제 같은 거 교수님이 내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국시를 보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너무 쉬운 CML 진단하는 거, AML 진단하는 거, APL 진단하는 거, 아니면은 멀티플 마일로마 진단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평소에 되게 쉽게 봤던 아네미아, 그러니까 빈혈 문제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빈혈 문제가 오히려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혈액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그 뒤쪽에 백혈병, 림프종 막 보면은 뭐 CD8이 어쩌고 CD 뭐 19이 어쩌고 막 이런 거 막 나오니까 그 외우기가 어렵고 막 패스워드도 자꾸 막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진짜 국시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네미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만 해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혈액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국시에서. 전혀 어렵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백혈병, 막 이런 거에 막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백혈병 그냥 기본만 딱 하시고, 오히려 제일 많이 나오는 빈혈 내용을 공부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임상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건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빈혈 내용을 제일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를 중심으로 다루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빈혈 볼 건데, 이제 그래서 혈액내과에서 하는 검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RBC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혈액검사의 참고치, 아네미아 환자에서 더 할 수 있는 검사들, 그리고 RBC의 모양,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전기 영도, 일렉트로포레이시스 패턴,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혈액검사의 참고치, 이거부터 봅시다. 혈액검사에서 이제 혈액내과에서 보는 검사는 당연히 이제 CBC를 보죠. Complete Blood Count, Blood Cell Count 이걸 보는데 혈액 안에 혈구들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뭐냐? 이제 혈액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거 원심 분리 이걸 돌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는 혈구 부분이고 이제 위에 뜨는 거는 이제 맑은 혈장, 플라즈마가 뜨는데 요 아래쪽에 가라앉은 혈구는 대부분 RBC죠. 그리고 이제 혈장하고 여기 혈구 사이에 이렇게 버피코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뭐가 이렇게 끼는데 요게 이제 WBC랑 플레이틀릿이 약간 있는 거죠. 혈구 대부분 RBC인데 이 RBC가 전체 혈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헤마토크릿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조금 더 높아가지고 한 42에서 52% 정도 여자는 한 37에서 48%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남자는 45에서 50 여자는 한 40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빗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보다 이게 너무 높다? 그러면은 지금 혈액 중에 혈구가 너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은 혈구가 너무 적은 거니까, 그 이제 빈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빈혈을 이 헤마토크릿 갖고 평가하지는 않죠. 대신에 이제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빈혈이다, 아니다, 이거를 보는 건데, 역시 남자가 수치가 조금 더 높죠. 한 13에서 18 이렇게 되고 여자는 12에서 16 정도로 조금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이 두 수치가 이제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혈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혈구의 구체적인 상태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은 적혈구의 부피, Mean Corpuscular Volume, MCV. 이거는 적혈구 하나의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치는 여기가 이제 86에서 98 fem토리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한 80에서 10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80보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적혈구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소적혈구성이다. 그래서 영어로 microcytic, 적혈구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100 이상으로 너무 크다. 그러면은 적혈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적혈구성이다. 영어로 macrocytic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은 정상 적혈구 크기다 해가지고 normalcytic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양도 파악을 하는데요. 이거 이제 헤모글로빈에서 이제 MCV를 이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이제 RBC 카운트를 측정을 해서 그 RBC 헤모글로빈에서 RBC 카운트를 나누면은 이제 각각의 얼마만큼의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혈구 안에 히모글로빈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평균 혈구 혈색소 농도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라고 하는데, 이제 한 32에서 36%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혈구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그 중에 3분의 1은 히모글로빈으로 차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게 MCHC가 떨어지면은 적혈구의 상대적으로 히모글로빈 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적혈구가 빨간색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히모글로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MCHC가 떨어지면은 적혈구 색깔이 옅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이포크로믹하다. 색깔이 옅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정상 범위에 있으면은 노모크로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MCHC가 올라가는 질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MCV가 줄어드는데 MCH는 그대로다. 그래가지고 부피가 상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MCHC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우리가 하이퍼크로믹이라고 굳이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질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각각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빈혈 강론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 수치가 변하는지를 볼 텐데 나중에 설명 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적혈구에 비해서 백혈구는 숫자가 좀 작죠. 마이크로리터당 한 4,000개에서 1만 개 정도. 요거보다 백혈구가 적으면은 루코피니아, 백혈구가 적다. 그리고 이거보다 많으면은 백혈구가 많다, 루코사이토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 뭐 숫자 자체도 물론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 이제 어떤 것들이 늘어났고 줄어들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호중구, 뉴트로필이고, 그 다음에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림프구, 림포사이트. 참고로 이제 림포사이트에는 이제 B셀, T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T셀에는 CD4 T셀, CD8 T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혈액에서 B셀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CD4 대 CD8의 레시오, 이거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CD4가 2배 정도 많은 게 정상입니다. 이거 늘어나면 뭐예요? 사이코이도시스 생각나시면 공부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혈액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 브론코 알베올라 라다지, BAL을 했을 때 그게 비율이 3.5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사이코이도시스를 시사하는 강력한 소견이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요 정도인데 이게 뒤집히거나 하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단핵구, 요게 한 3에서 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산구, 에오즈노필이 1에서 3%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적은 호염구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differential count에 이상이 있다. 뭐 5개 중 하나가 갑자기 너무 늘어났거나 아니면 너무 줄어들어 있다. 그렇다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 마이크로리터당 한 13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실에 따라서 요거
범위를 한 10만 개에서 45만 정도로 좀 넓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너무 줄어들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늘어나 있으면 주의해서 봐야겠어요. 참고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이 혈소판 크기 분포폭, 이제 platelet distribution width, PDW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혈소판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상은 한 9.0에서 17.5% 정도. 그러니까 이제 혈소판 길이 이 정도 크기 차이는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늘어나 있다. 이제 뭐 PDW가 한 20, 30 이렇게 늘어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혈소판에 뭔가 영향을 주는 질환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성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혈관 질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혈소판이 막 파괴되고 막 새로 생성되고 있는 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악성 종양이 있을 때도 그렇게 PDW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CBC에 이상이 있다. 근데 그 CBC에 이상이 생긴 원인, 그게 의심된다면은 골수 검사, 본 매로 바이옵시를 할 텐데요. 이제 본 매로 바이옵시를 할 때는 이제 그 골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매로 바이옵시라고 하고, 그 안에 혈구 세포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이제 세포만 뽑아가지고 사이토줄리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골수 검사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세포 충실도, 셀룰러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골수를 잘 뽑으면은 한 40에서 60% 정도는 세포로 차 있고 나머지는 뭐 지방세포라든지 아니면은 뼈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플라스틱 아네미아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마이엘로파이브로시스 이게 뭐라 그러지? 골수 섬유증이라 그러는구나. 골수 섬유화가 되는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셀룰라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당연히 판사이토페니아가 오겠죠. 반대로 이거보다 너무 높다. 그럼 골수가 꽉 차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피를 열심히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세포 충실도가 너무 높다. 보통은 종양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볼 거는 뭐냐면은 이제 블라스트, 이 모세포라고 하죠.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보는 건데 이제 요 모세포는 비율이 한 1에서 5% 정도 돼요. 보통은 한 3% 이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말리그넌시가 있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말리그넌시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미분화 세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루케미아라든지 아니면은 MDS 이런 게 있으면은 요 블라스트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막 블라스트 비율이 10%래. 그러면 MDS다. 아니 그럼 정상 블라스트는 얼마길래 그거를 이제 10%면 MDS라고 하는 거야? 정상은 3% 정도. MDS 있으면 한 10% 정도 되고요. 한 20% 또는 30%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큐트 루케미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정상 수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요거 있잖아요. 블라스트가 메로우에서 3% 나온다는 거지 이게 밖으로 기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초 혈액에서 쟀는데 거기서 블라스트 보이는 거 아닌 겁니다. 착각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자, 말 그대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WC 중에서 뉴트로필이 너무 적은 거를 이제 뉴트로피니아라고 하죠. 뉴트로필이 한 15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요거보다 떨어지면은 그때는 뉴트로피니아라고 하고요. 특히 500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주 심한 severe neutropenia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러면은 감염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감염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 상태에서 CBC를 했더니만은 500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생제 바로 줘야 된다. 항생제는 뭘 타겟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슈도모나스를 타겟할 수 있는 걸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 따라 가지고 S 어레우스도 커버를 해야 되게 이제 반코마이신을 써야 될 수도 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요 500이라는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00은 이제 굉장히 하이 리스크 뉴트로페니아면서 동시에 severe aplastic anemia의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검사들이 뭔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배울 텐데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히모글로빈이 떨어지는 아네미아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아네미아의 정의는 여성은 히모글로빈이 12 이하, 남성은 13 이하로 낮으면은 우리가 이제 혈액이 지금 모자란 상태다, 빈혈이 있다, 아네미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 여성의 12, 요 기준은 non-pregnant women을 기준으로 한 거고, 임신을 하면은 원래 혈액량이 좀 늘어나면서 히모글로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히모글로빈을 11까지는 정상 수치로 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에서는 12가 아니라 11 이하로 낮으면은 그때 아네미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빈혈이 있으면은 온몸으로 산소를 보내기가 어려워질 거니까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해가지고 혈액을 빨리빨리 순환시켜가지고 이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려고 이제 우리 몸이 보상을 할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상 기전이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리고 강하게 뛸 테니까 이제 심박출량이 늘어나, 카디악 아웃풋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도 약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둡시다. 빈혈이나 아니면은 실혈, 혈액이 지금 이제 좀 모자랄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는 뭐냐? 바로 심장이다. 허트 레이트부터 올라간다. 그런데 이렇게 심장이 충분히 좀 뛰어주는 정도로 보상이 되면 다행이지만, 심한 빈혈이 있는 사람으로는 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고 온몸의 무력감 이런 게 느껴질 거고요. 뭐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숨도 빨리 쉬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도 굉장히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막 빨리 막 이러면서 거칠게 쉬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심장도 두근두근거리는 팔피테이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진단하면은 나빛이 굉장히 창백해 보일 거고요. 아래 눈꺼풀을 까서 보면은 컨정티바의 피기가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허트 레이트도 빠르고, 그 다음에 레스피토리 레이트도 이제 빨라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빈혈의 증상이나 아니면은 빈혈, 이제 그 CBC를 했는데 빈혈이 발견된 환자에서는 어떤 검사를 더 해봐야 되느냐. 이제 뭐 CBC 이미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디퍼런셜 카운트라든지 뭐 플레이틀렛 이런 거 검사를 안 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될 거고요. 중요한 게 이 레티큘러사이트 카운트. 그러니까 이제 망상 적혈구인데, 요거는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 MCV, MCH, MCHC 이런 거 당연히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RBC의 모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말초 혈액 도마혈 검사, Peripheral Blood Smear, PBS 요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거보다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밑에 세 가지예요. 빈혈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의심하고 나서 검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빈혈이 있으니까 당연히 혈액에 대한 검사를 뭔가 좀 하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그거보다도 좀 우선되는 것, 물론 다 하겠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그런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의 의도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제 중년 이후에서 빈혈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대변 잠열 검사와 위식도 내시경 검사 이런 거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나이가 뭐 한 50, 60, 7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혈액을 잃어버려가지고 빈혈이 생기는 게 이제 위장관에서 자꾸 출혈이 만성으로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리그넌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말리그넌시는 아니지만 블리딩 포커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반드시 EGD와 콜로노스코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젊은 여성의 빈혈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산부인과적 문진을 자세하게 해야 되고요. 이제 뭐 월경을 자주 하는지, 양이 많은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신 검사도 반드시 해야겠죠. 특히 이제 임신하면은 사람이 이제 갑자기 굉장히 피곤하고 막 기력이 없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검사를 했다가 빈혈하고 임신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신 검사도 꼭 해야 된다는 거 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RBC뿐만 아니라 WBC와 플레이틀릿도 같이 떨어져 있다. 판사이토페니아가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백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수부전, 그러니까 아플라스틱 아네미아 같은 이제 메로 페일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 백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페리퍼럴 블러드스미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골수 검사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혈을 진단했으면은 이제 빈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수치들을 볼 텐데요. 아까 뭐 CBC도 자세히 본다 그랬고, 이제 레티큘로사이트, 이제 MCV 등등등등 이제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MCV와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무조건 기억하세요. 먼저 그러면은 봐야 될 거는 뭐냐? MCV부터 봐야 됩니다. 빈혈이 있으면 무조건 MCV부터 먼저 보세요. 빈혈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임상에서 빈혈 환자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가장 유용한 분류 방법은 적혈구의 크기에 따라서 일단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CV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략 80하고 100을 기준으로 놓고 80보다 작으면은 소적혈구성, 마이크로시딕 아네미아라고 하고, 100보다 크면은 대적혈구성, 매크로시딕 아네미아라고 하고, 그 사이에 있으면은 정상 크기, 노모시딕 아네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혈 문제를 풀 때는요,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빈혈을 주고 다음 처치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내시경 검사, 젊은 면자면은 이제 산부인과 문제 감별, 그다음에 판사이토페니아가 있으면은 이제 말초혈액 도말 검사, 골수 검사 이런 걸 고르라고 낸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빈혈을 주고 나서 이 빈혈의 원인은 뭐냐? 이런 식으로 원인을 자세하게 감별하려고 낸 문제를 볼 때는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MCV부터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마이크로시딕, 노모시딕, 매크로시딕 셋 중에서 어떤 것에 포함되는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혈 문제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요거부터 보세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바로 이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입니다. 이제 레티큘로사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망상적혈구 또는 그물적혈구라고 하는데요. 요 레티큘로사이트는 약간 미성숙한 레드블러드 셀이죠. 근데 이제 핵은 제거가 되었어요. 네, 핵은 제거가 되었지만 이제 그 외에 라이보소멀 RNA가 약간 남아 있어가지고 염색을 하면은 색이 조금 다르게 염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액을 이제 염색을 할 때는 이제 이 김자 스테이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은 약간 요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를 이제 레티큘로사이트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메틸렌 블루 염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라이보소멀 RNA가 염색이 돼가지고 꼭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뭔가 보이는데, 요런 게 좀 그물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레티큘로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티큘로사이트는요, 골수에서 얼마나 RBC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약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바나나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올 때 푹 익은 바나나로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후숙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후숙시키기 전, 그 약간 덜 익은 그 RBC를 내보내서 그 다음에 최종 성숙되는 것까지는 혈액 내에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수에서 혈구를 열심히 만들면 미성숙한 RBC인 레티큘로사이트가 올라갈 거고, 골수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레티큘로사이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치가 Corrected Reticulocyte Count, CRC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요, 레티큘로사이트는 전체 RBC에서 전체 RBC의 이제 한 0.5에서 2.5%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략 1에서 2% 정도가 레티큘로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빈혈이 있는데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정상이다. 뭐 한 1, 2, 한 3 정도? 약간 정상에 가까운 그런 하이 노말이다. 보더라인 하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 몸에 지금 혈액이 모자라. 그러면 그거를 빨리빨리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혈액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RBC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정상이라는 거는 지금 뭔가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혈구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빈혈이 생기는 게 적혈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네미아가 있는데 이 사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를 쟀더니만은 이제 한 4, 5, 6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이제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자꾸 RBC가 밖으로 빠져가지고 빈혈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걸 보상하려고 우리 몸의 그 메로우에서는 열심히 RBC를 만들고 있으니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니미아가 있을 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정상이다. 그러면은 적혈구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네미아 환자가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지금 재료가 모자라든지 해가지고 메로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어딘가에서 지금 적혈구가 자꾸 소실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요, 원래 히마토크릿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면은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상 수치를 한 1에서 2%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원인에 상관없이 빈혈이 있으면은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약간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보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Corrected Reticulocyte Count라는 거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측정된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에 환자의 히마토크릿과 정상 히마토크릿의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4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4%죠. 4%인데 제 환자의 히마토크릿이 2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다 4 넣고, 그 다음에 히마토크릿에 20 넣고, 그 다음 정상 히마토크릿은 그럼 뭐라고 하냐? 보통 45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Corrected Reticulocyte Count가 한 1.8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사람 이제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 한 4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 올라갔어. 이거는 그러면 지금 메로우는 정상이네. 열심히 만들고 있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Corrected Reticulocyte Count를 계산을 하니까 1.8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메로우가 지금 RBC 잘 만들고 있는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Corrected Reticulocyte Count가 1에서 2%가
정상 수치입니다. 그게 한 4, 5, 6 이렇게 돼야 그게 지금 이제 메로우는 열심히 RBC를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Reticulocyte Production Index, RPI라는 건데요. 이제 방금 우리가 Corrected Reticulocyte Count, CRC를 계산을 했잖아요. 요거에다가 이제 Shift Correction Factor라는 거를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hift Correction Factor, 이거는 이제 헤마토크릿이 45일 때 1.0이고 헤마토크릿이 10만큼 떨어질 때마다 0.5씩 늘려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나눠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제 RPI가 2.5 이상이면은 이건 확실하게 용혈 또는 실혈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Corrected Reticulocyte Count는요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 RPI까지 써가지고 확실하게 그 헤모리틱 아네미아를 진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헤머리지를 진단하는 그런 문제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네미아에서 레티클로사이트 카운트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corrected 레티클로사이트 카운트를 써야 된다는 거. 요것만큼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가십시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아네미아 환자가 오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네미아 환자가 오면은 뭘 본다? 일단 MCV부터 본다. 이제 MCV를 보고 그래서 그 MCV에 따라 가지고 마이크로시딕, 노모시딕, 매크로시딕을 나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corrected reticulocyte count, CRC를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몸에서 RBC를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빈혈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자꾸 어디서 RBC가 파괴되든지 아니면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빈혈이 생긴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강의는 이제 끝마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책에 보시면은 뭐 빈혈을 이제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이제 패서피지올로지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빈혈 환자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간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얘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빈혈이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랩을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하기가 처음엔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류하시기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MCV에 따른 분류 말씀드렸죠. 그것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페리퍼럴 블러드 스미어를 했을 때 RBC의 모양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좀 봐두세요. 가끔? 아니다. 자주 나온다. 이거 빈혈 문제에서 요거 자주 나와요. 우선 Anisophytosis, Anisophytosis.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RBC 크기가 아이소하지 않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RBC 크기가 좀 제각각이에요. 요 보면 이만큼 큰 것도 있고 요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크기가 좀 지멋대로다, 막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Anisophytosis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나타낸 게 Red Cell Distribution with RDW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네미아 환자는 이 RDW가 상승하고요, Anisophytosis가 있어요. 그래서 이 Anisophytosis는요, 뭐 질병 특이적인 소견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네미아가 있구나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 두 가지가 국시에 참 잘 나오죠. 첫 번째, 스페로사이토시스, 구형 적혈구입니다. 방금 요 사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적혈구는 약간 가운데가 날씬한 그런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심 부분은 염색이 좀 덜 돼가지고 하얗고 요 가액 부분만 염색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RBC가 색깔이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죠. 요거는 가운데가 날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뚱뚱하게 나오는 동그란 모양의 적혈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hereditary spherocytosis, 유전성 구형 적혈구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합시다. autoimmune hemolytic anemia.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이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스페로사이토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거 hereditary spherocytosis 뿐만 아니라 이 아이하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거는 쉬스토사이트, 분열 적혈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적혈구가 mechanical strength에 의해서 깨진 상태로 돌아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각난, 찌그러진 덩어리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요거는 DIC, TTP, HUS, 요런 이제 microangiopathic disease 이런 것들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기전으로 인공 판막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인공 판막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딱딱한 것 때문에 거기 혈액이 막 부딪혀가지고 깨져서 이런 식으로 시스토사이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다 기억해 두세요. DIC나 TTP, HUS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스토사이트 생길 수가 있고 artificial heart valve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스토사이트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럼 국시에는 아까 두 개 정도까지만 딱 잘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시 말고 USMLE에 종종 나오는 건데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Howell-Jolly body. RBC에 이런 식으로 까맣게 점 같은 게 이렇게 찍혀 있는 건데요. 이게 스플린이 없는, 그러니까 RBC가 원래 성숙을 하면서 뉴클리어스의 조각 같은 것들이 스플린에서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스플린이 없는 환자에서는 이게 제거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Howell-Jolly body는요, 스플린이 없다는 증거인 거죠. 반대로 일부러 스플린을 제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ITP가 도저히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스플린 제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PBS를 봤더니만은 이 Howell-Jolly body가 안 나온다. 그럼 그거는 스플린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고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스플레넥토미를 한 환자한테서는 요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하인츠 바디. 요거는 이제 G6PD deficiency라는 유전 질환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이 G6PD deficiency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산화된 물질들을 다시 이제 되돌려놓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 산화된 히모글로빈이 프레시피테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크리스탈 바이올렛 같은 특수 염색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의 점으로 보이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일반적인 긴자 스테이닝에서는 요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마이트 셀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런 식으로 과자를 어디 한 구석 뜯어먹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세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츠 바디랑 마이트 셀 이거는 이제 G6PD deficiency에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다음은 좀 모양이 이제 비슷한 것들인데 첫 번째 Burr cell, 이거는 에키노사이트, 톱니 적혈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톱니처럼 물퉁물퉁하게 되어 있는 거랑요. 그 다음에 Spur cell, 요거는 acanthocytosis, 가시 적혈구라고 해서 좀 더 뾰족하게 이렇게 가시 같은 모양으로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세포들인데요. 요것도 이제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원인도 비슷해요. 이제 liver disease나 아니면은 ESRD가 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그래요. 다음은 target cell, 표적 세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적혈구 생긴 게 마치 관역 같아가지고 요 중심 부분에 이제 점이 하나 이렇게 더 찍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bullseye appearance, 황소 눈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원인이 대부분 헤모글로빈의 생성장애. 그 중에서도 특히 탈라세미아 환자에서 이게 흔하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이소필릭 스티플링, 호염기성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포에 이렇게 점 같은 게 타타타닥 찍혀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건 어디서 보이냐면은 주로 이제 lead poisoning, 납 중독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teardrop cell, 눈물 모양 적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적혈구 모양이 찌그러져가지고 꼭 이제 물방울이 어디 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또는 이제 서양 배 모양의 적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이엘로파이브로시스라고 해가지고 골수가 섬유화되는 질환에서 발견되는 소견입니다. 이제 섬유화가 된 굉장히 딱딱한 골수에서 RBC가 빠져나오다가 이게 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까지 다뤘던 그런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모양의 적혈구가 전체의 10% 이상이다. 이제 그런 거를 E형 적혈구증, 포이킬로사이토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 얘기예요, 이건. 자, 그럼 거의 다 왔는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역시 국시에 나오지는 않지만 USMLE에 종종 나오는 히모글로빈 일렉트로포레시스에 대해서 간단히만 봅시다. 이건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이 설명 보시면 되는데, 그 히모글로빈의 장애가 의심될 때 이 히모글로빈을 전기 영동, 일렉트로포레시스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정상인은 대부분 히모글로빈 A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인데, 근데 이제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아니면은 히모글로빈 A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환자, 보통 이제 살라세미아 환자죠. 이런 사람은 태아의 히모글로빈, 그러니까 히모글로빈 F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히모글로빈이 변형되는 유명한 질환으로 이 시클셀 아네미아가 있는데요. 이때는 모양이 완전 다른 히모글로빈인 이제 히모글로빈 S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단백질이 또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시클셀 디지즈의 그 유전자를 헤테로자이고트, 이제 정상도 가지고 있고 시클셀 디지즈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헤모글로빈 S와 헤모글로빈 A를 절반씩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나타날 거고, 이제 호모자이고트로 이제 시클셀 디지즈의 그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히모글로빈 S만 대부분 나오겠네요. 이제 일부 히모글로빈 F도 나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모글로빈 C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USMLE 스텝 1에만 아주 가끔 나오는 내용이고 USMLE 스텝 1이 패스페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혀 모르셔도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시하시고 히모글로빈 A, F, S 요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빈혈 환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주로 배웠는데 이제 역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그런 부연 설명들이 좀 많았네요. 근데 이제 요거를 되게 처음에 헷갈려 해요. 근데 이걸 헷갈리면은 이제 뒤에서 자꾸 이제 설명 없이 이제 RDW가 어쩌고, RPI가 어쩌고, 레티큘로사이트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할 텐데, RPI는 얘기를 안 하겠다. 뭐 레티큘로사이트가 어쩌고, 뭐 MCV가 어쩌고 이런 얘기 막 할 텐데, 요거를 알고 계셔야 우리 빈혈 문제를 그냥 수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중심적으로 보시면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할 것만 딱딱 골라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시간은 마이크로시딕 아네미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